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중국의 역사서와 문헌 등에서 자주 회자되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술수 마지막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물의 도리를 잘 살펴야 한다. 한 도사가 연나라 왕에게 불사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연나라 왕은 도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신하를 보내 불사의 도를 배워오도록 시켰다. 그런데 그 신하가 불사의 도를 미처 다 배우기도 전에 그 도사가 죽어버렸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불사의 도를 배우러 갔던 신하가 이를 빨리 배우지 못했다고 책망했다. 왕은 도사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신하가 빨리 배우지 못했다고 화를 낸 것이었다. 왕은 사물의 도리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죄 없는 신하를 책망했던 것이다. 또 도사라는 사람은 자기 한 몸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면서도 왕에게 불로장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어리석은 왕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다. 상대국을 교란시켜 쉽게 이기는 방법. 정나라의 환공은 회나라를 정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아군의 피해가 적도록 회나라를 치고 싶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 회나라에 장수, 호걸, 장사, 충신, 상인, 변설가 등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환공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값진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명단과 각각에게 주어진 선물의 품목, 그리고 회나라를 정벌하면 그들에게 줄 관직명을 적은 한 권의 연명부를 만들었다. 이어서 회나라의 성곽 밖에 몰래 제단을 만들어 그 연명부를 땅에 파묻고는 닭과 돼지의 피를 근처에 뿌려 마치 맹약의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연명부를 쉽게 발견한 회나라 순찰병이 연명부를 찾아내어 왕에게 가져다 바치자 회나라 왕은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라 크게 노하여 이들 모두를 처형하였다. 환공은 회나라가 이들을 처형하느라 나라가 혼란해지고 나라를 지킬 인재가 사라진 틈을 타서 회나라를 공격해 자기 땅으로 삼았다. 소문이 사실임을 알아내는 방법. 초나라의 성왕은 상신을 태자로 정했으나 그 후 서자인 공자직을 더 총애하게 되어 태자를 공자직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상신도 이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왕에게 물어볼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상신은 자신의 가신 반숭에게 소문을 확인할 방법을 물었다. 반숭이 대답했다. 고모인 강호를 초대하여 그녀에게 일부러 무례한 짓을 해보십시오. 상신은 반숭이 시키는 대로 강우를 초대해서 무례한 짓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그러자 참다 못한 강우가 너의 사람됨이 이러하니 군주께서 태자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상신은 이로써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상신은 살기 위해서 반숭을 시켜 태자궁의 근위병으로 성왕을 쳤다. 사로잡혀 연금된 성왕은 마지막으로 곰발바닥 삶은 것을 먹고 싶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 곰발바닥은 오랜 시간 삶아야 하므로 원병이 도착할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신은 그 청을 매정하게 거절했으며 모든 것을 체념한 성왕은 자결하고 말았다. 꾀를 써서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 비무기는 초나라 재상의 근신이었는데 그관이라는 자가 새로 재상의 근신이 되어 매우 총애를 받았다. 그관을 질투한 비무기는 그를 제거할 꾀를 내어 재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관이 자신의 집에서 주연을 한번 베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재상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당장 그관에게 명했다. 한편 비무기는 그관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재상을 집에 모시려면 매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상께서는 군대의 일을 좋아하시니 그 뜻을 받들어 칼과 창을 든 병사들을 집안 곳곳에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관은 아무 생각 없이 비무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준비했다. 그런데 재상이 그관의 집에 도착하니 병사들이 집안 이곳저곳에 늘어서서 창칼을 번뜩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재상이 놀라서 비무기에게 그 이유를 묻자 비무기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대감님의 신변이 위험할지 모르니 서둘러 자리를 피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재상은 크게 노해서 다음날 그관을 불러 그의 죄를 책망하고 죽여버렸다. 거짓 상처를 내어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 위왕의 신하 두 사람과 제양군은 사이가 좋지 못해 항상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서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양군은 계책을 꾸몄다. 시정의 잡배 몇 사람을 매수해서 퇴천길에 자신을 거짓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물론 거짓 공격을 받은 제양군은 거짓 상처를 내고 며칠 동안 등청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제양군이 초췌한 모습으로 등청하자 위왕이 제양군에게 물었다. 대체 누구에게 원한을 샀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신은 누구에게도 원한을 산 일이 없습니다. 왕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저 두 사람과 평소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두 분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분들이 아닙니다. 제양군이 물러간 후 위왕이 주변 사람에게 제양군과 이 두 신하의 관계를 물었더니 모두 제양군이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위왕은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며 두 신하를 죽였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 초왕의 애첩에 정수라는 여자가 있었다. 한동안 정수에게 빠져 지내던 초왕은 다른 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정수는 그 미녀를 제거하려 생각하고 꾀를 내어 그 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께서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니 그대가 임금을 모실 때 그렇게 하면 더욱 어여쁨을 받을 것이네. 그 미녀는 정수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정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여인은 평소부터 임금의 옥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 후 왕이 정수와 그 미녀를 불러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정수는 미리 시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오늘 임금께서 무슨 말씀이 계시거든 이유를 묻지 말고 그대로 즉시 시행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그날도 미녀는 군주 곁에 다가와서 자주 입을 가렸다. 왕은 거듭되는 무례를 참다 못해 화를 내며 당장 이 계집의 코를 베어버리라고 시종에게 명령했다. 시종은 얼른 칼을 뽑아 그 미녀의 코를 베어버렸다. 모욕당한 문지기의 복수. 제나라의 중대부에 이사라는 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을 모시고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낭하의 문에 한참을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월형을 당해 한쪽 발꿈치가 없는 문지기가 다가와서 마시다 남은 술이 있으면 주실 수 없겠느냐고 청했다. 그러자 이사는 호통을 쳤다. 저리 물러가거라. 전과자의 병신인 주제에 어찌 감히 윗사람에게 술을 달라고 한단 말이냐? 발꿈치가 없는 문지기는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얼마 후 이사가 궁 밖으로 나가자 문지기는 이사가 섰던 자리에 물을 뿌려 마치 오줌을 싼 것 같이 해두었다. 이튿날 왕이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다가 물자국을 보았다. 그리고 대체 누가 이 자리에 오줌을 쌌느냐고 문지기에게 물었다. 문지기는 대답했다. 누가 그랬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중대부 이사가 이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왕은 이 대답을 듣고 이사를 불러 불문곡직하고 사형에 처했다. 윗사람은 여러 아랫사람의 말을 비교해야 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때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하여 비교하지 않으면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 집의 출입문에 비유해 볼 때 특정한 사람의 말만 듣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릴 것이다. 숙소는 노나라의 대신으로서 나라의 정치를 전행했으며 그의 총애를 받는 수우라는 자는 집안의 일을 마음대로 처리했다. 숙손에게는 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수우는 이 아들을 시기하려 죽이려고 했다. 숙손은 아직 아들 임이 군주를 배알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우가 숙손도 모르게 임을 데리고 노나라의 군주를 아련하였는데 군주는 임에게 구슬띠를 선물로 주었다. 임은 구슬띠를 받았지만 부친의 허락이 없었으므로 허리에 차는 것을 삼가고 먼저 수우에게 부탁해서 부친의 허락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우는 숙손에게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구슬띠를 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임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임은 안심하고 구슬띠를 허리에 찼다. 그리고 수우는 숙손에게 아들이 이미 군주를 뵙고 구슬띠를 허리에 차고 있다고 일러 바쳤다. 숙손이 아들을 불러 그의 허리를 보니 수우가 말한 대로였다. 노한근은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한편 임이 형은 병이었는데 수우는 병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어느 날 숙소는 병을 위하여 종을 만들어 주었는데 종을 쳐도 좋다는 부친의 허락이 없었으므로 종을 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수우는 부친의 허락을 받았으니 종을 쳐보아도 될 것이라고 병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믿고 병은 종을 울렸다. 숙소는 그 소리를 듣고 노하여 이놈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종을 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병을 내쫓아버렸다. 병은 집에서 쫓겨나 제나라로 도망갔다. 그 후 1년이 지나자 수우는 병을 대신해서 숙손에게 용서를 빌었다. 화가 풀린 숙소는 병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수우는 이번에도 병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숙손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부친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귀국하라고 병에 귀국을 권했지만 병은 화를 내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병을 죽여버렸다. 이리하여 두 아들은 죽고 그 후 숙소는 병이 들었다. 이때 수우는 혼자서 숙손을 간호하면서 숙손이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숙소는 굶어 죽고 말았는데 수우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숨기고 그 집의 곳간에서 온갖 귀한 보물을 훔쳐 제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숙소는 아들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수우 한 사람의 말만 들었으니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었다. 수우가 아무리 뭐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들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고 확인했으면 되었을 것이지만 수우는 숙손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숙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후안의 불씨를 남겨두면 내가 죽는다. 진나라 여공 때 육경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 군주의 권위를 위협했다. 그래서 대신 서동과 장어교가 이렇게 간했다. 지금 육경의 위세가 무거워 군주의 버금가는데 그치지 않고 붕당을 만들어 군주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래로는 국법을 어지럽히고 위로는 군주를 위협하고도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공은 이 말을 옳게 여기고 그 가운데 3명의 대신에게 죄를 물어 죽이고 나머지 3명의 대신은 살려두었다. 그러자 장어교가 다시 간했다. 같은 죄를 범한 자를 모두 처벌하지 않고 그 일부만 벌하게 되면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반드시 틈을 보아 군주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과인이 이미 대신 셋을 죽였는데 인정상 차마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는 없다. 군주께서는 차마 모조리 죽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살아남은 대신들은 반드시 음모를 꾸며 군주를 해칠 것입니다. 여공은 이 간언을 듣지 않고 세 대신을 살려두었는데 그 후 3개월 만에 세 대신은 반란을 일으켜 진나라의 땅을 분할하여 한 위 조의 세 나라로 독립하였다. 아랫사람을 다스리려면 꾀를 써야 한다. 위나라의 현령, 반경은 시장의 단속을 맡은 관리를 순찰하러 내보내고는 그때까지 시장을 순찰하던 공대부를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시장 단속을 나간 관리를 다시 불러들였다. 시장 관리가 한참을 서 있었으나 반경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고 다시 그를 순찰하러 내보냈다. 시장 단속을 나간 관리가 생각하기를 공대부가 현령에게 모종의 보고를 하고 자기를 의심하여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시장의 상인들을 갈취하는 부정을 저지르지 못했다. 송나라의 재상대화는 어느 날 밤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소문에 의하면 요사이 밤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마차를 타고 이사의 집에 드나드는 자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여 그 집의 동정을 살피고 오너라. 얼마 후 아랫사람이 돌아와 보고하였다. 마차를 타고 온 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상자를 들고 와서 이사와 이야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그 상자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환이 일부러 마차에 대한 말을 하여 이사의 집을 탐지하러 간 아랫사람이 매수되는 일이 없이 본바를 사실대로 보고하는지를 살핀 것이다. 주나라 군주는 일부러 자신의 지팡이를 감추어 두고는 분실했으니 찾으라고 관리들에게 명령했으나 3일이 지나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백성 중에서 나이 많은 노인을 불러 찾아오라고 명령했더니 하루도 안 되어 어느 민가의 지붕 위에서 찾아왔다. 그래서 주왕은 이렇게 말했다. 과인은 이 일로서 관리들이 직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지팡이를 찾아내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너희들은 그런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시켰더니 하루도 안 되어 찾아내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직무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물론 노인은 주왕이 몰래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었다. 관리들은 모두 황송해하며 주왕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송나라의 재상이 한 관리를 시장에 내보냈다. 그가 돌아오자 재상이 물었다.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남문 밖에 소달구지가 너무 많아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재상은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물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관리에게 경고하고는 시장을 단속하는 관리를 불러 책망했다. 시장의 남문 밖에 무슨 쇠똥이 그리도 많은가? 시장의 관리는 재상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빨리 시장의 동정을 안대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후로는 더욱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었다. 한나라의 소우는 자기 손톱을 깎아 손에 쥐고는 없어졌다고 하면서 빨리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손톱을 깎아서는 찾았다고 하면서 내놓았다. 이로써 소우는 이 측근이 성실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지는 연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거짓말로 지금 문 밖으로 나간 것이 백마가 아니냐라고 주위에 물었다. 좌우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일부러 문 밖으로 나가 확인하는 신용을 하고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말씀대로 백마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로써 자지는 그가 불성실하며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으로 중국사 속에서 발견되는 지혜와 술수, 마지막 6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중국사 산책의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계속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